네. 지난 시간까지 입자계 콜로이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열운동이나 입자 간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구조와 그 구조로 인한 그 응력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대괄을 해드리고 마칠 거예요. 먼저 처음 부분은 구조와 응력,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한 건 이제 유동이 없는 정지 상태에서의 구조와 응력 사이의 관계를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요. 어, 아마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뭐 특히 이제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할 그럴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입자계가 이 초기에 이 네모난 상자에, 혹은 물속이죠, 물로 이루어진 어떤 저런 상자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윗판이 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힘을 받아서 fx를 받아서 x방향으로 쉬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ds만큼의 길이를 움직였다고 할게요. 이때 이 시스템 내부에 이 균일한 쉬어 디포메이션이 가해져서 이 높이가 높을수록, 이 벽 쪽에 가까울수록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바닥에 가까울수록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모션이 일어났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내부에 이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이 입자들은 유체의 움직임과 완전히 똑같이 이 파인 모션을 하면서 그냥 유체가 이동한 만큼 움직인 거죠. 그런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입자는 5개를 표시해 놨고, 입자는 뭐 더 많을 수도 있죠. 그 녀석들의 위치를 xi, yi에 위치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때 유동이 일어나면서 이 ds만큼의 변형, 스트레인이 가해졌을 때에 각각의 입자들의 x방향으로의 위치 변화를 이 델타 x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들의 x방향으로의 위치 변화 델타 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위치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죠? 이 입자들의 위치가 이 높이, 꼭대기까지 가는 이 h라는 높이까지 맞닿아 있으면은 이 ds만큼 그대로 움직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입자들의 위치 변화는 h분의 ds, yi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쉽죠? 그리고 이때 윗면의 어떤 면적을 a라고 하면 우리가 이 힘 fx를 가해서 이 시스템을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윗면에는 이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 시스템을 움직여주기 위해 우리가 힘이 필요할 테니까 그때 필요한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단위 면적당 힘이 이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가 존재해서 거기다 면적을 곱해준 게 우리가 가해줘야 하는 힘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힘이 왜 발생하냐 하면 유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체의 점도로 인한 저항도 받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입자들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하잖아요. 입자들이 서로 어떤 분포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힘을 가해줘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들 사이의 분포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어떤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입자들의 컨피그레이션을 R1부터 Rn까지 두면 그 녀석들이 델타 R만큼 움직여준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변화는 내가 해준 일과 같을 거예요. 그쵸? 내가 해준 일은 윗면에 가해지는 힘에다가 이동거리, ds를 곱해준 게 내가 해준 일이고요. 그만큼이 이제 입자들의 에너지 변화로 귀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써보면 어, 이제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1번 입자의 위치, 2번 입자의 위치, 3번 입자의 위치부터 이제 n번째 입자의 위치들이 다 변한 건데, 그들 중에 뭐만 변했냐면은 지금은 이제 유체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X방향의 위치만 다들 변화했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위치 에너지는 n개의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 함수예요. 그렇죠? 1번부터 n번까지의 입자들의 위치에 대한 함수로서 주어지는 위치 에너지는 결국 3n개의 변수에 의존하는 함수인데 그 3n개의 변수 중에 각각의 입자의 x 위치에 해당하는 변수들만 다 지금 델타만큼 변한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 변화량이 아주 작다고 하면은 이 n개의 x 위치들에 대한 어떤 미소 변화에 대한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즉 1번 입자가 X방향으로 조금 움직일 때의 위치 에너지의 기울기에다가 실제로 현재 1번 입자가 변화한 양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또 2번 입자에 대해서 3번 입자에 대해서 n번째까지 똑같은 행위를 다 해서 다 더해준 게 결국은 이, 이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뭐냐면 i번째 입자가 X방향으로 조금 움직일 때 전체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오르내리느냐 하는 그 기울기는 결국은 i번째 입자의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반대와 같죠. 그 방향으로의 경사니까요. 에너지의 경사. 즉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죠. i번째 입자의 x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의 반대 부호에다가 이 델타 xi를 곱해준 거다. 그런데 이 전 페이지에서 유도한 것이 x방향으로의 위치 변화는 이 y방향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델타 xi를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h분의 ds yi로 나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에너지 변화는 뭐에부터 기인했냐면 우리가 윗벽에서 해준 일의 양과 같으니까 스트레스 곱하기 면적 곱하기 ds가 h분의 ds의 summation of fxi, yi가 돼서 양변을 ADS로 나눠주게 되면 더 이상 사실 DS라는 값은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DS가 없었어도 사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네. DS랑 아예 관계없이 만족되는 실기 유도가 되는데 그게 요거죠. 또 윗면의 면적 곱하기 높이가 전체의 부피니까 마이너스 부피분의 1의 썸메이션 모든 입자에 대해서 X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에다가 Y 포지션을 곱한 것을 다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윗면에서 느끼는 능력의 크기다 라는 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무튼 이제 위의 예제에서는 9개의 스트레스 성분 혹은 대칭을 제외하면 6개의 스트레스 성분 중 XY 성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유도를 했는데 사실 똑같은 비슷한 장난을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쳐볼 수 있어요. 지금 이 DS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DS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어차피 양변에 나타나서 생략되는 I니까. 그랬을 때 이 스트레스의 9개의 모든 성분을 표현하는 식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스트레스 텐서의 성분이 9개인데 걔는 입자들의 위치 벡터 RI와 이 힘 벡터 FI의 다이어딕 프로덕트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약간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쓰면은 V분의 1의 마이너스에 벡터 R1, F1 더하기 R2 벡터, F2 벡터 플러스 쭉쭉쭉 가는 알 텐데 이 한 항만 보면은 이제 R1의 X, 다음 F1의 X 이게 원원 성분이고요. 다음에 R1의 X, F1의 Y, R1의 X, F1의 G 이런 식으로 해서 R1의 G, F1의 G 이렇게 생겨먹은 기어가
요 한 항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아이들이 n번 나와서 다 더해진 게 바로 이거죠. 네. 즉 입자 하나로부터 생성되는 어떤 3x3 매트릭스를 n개를 더해서 평균 낸 게 이 스트레스 텐서인데,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번, 2번, 3번, 4번 입자들의 RI, FI를 더해준다고 해서 R1, F1이 그 값이 1번 입자로 인한 로컬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입자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의 기여가 R1, F1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F는 포지션에 관계없을 수 있어도 R은 포지션에 관계가 있잖아요. 즉 전체 시스템을 그냥 통째로 들고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는 것만 해도 R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말로 이제 갈릴리안 인베리언트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에 대한 그 어떤 인베리언스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그 합으로서는 그 물리적인 의미가 합당하지만 각각의 항을 따로따로 놓고 그놈이 i번째 기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프레임 인베리언트하게 바꿔주면, 즉 이건 절대적인 입자들의 위치를 다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결국 상대적인 위치들에 대한 표현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금 FI라고 하면 i번째 입자에 가해지는 힘이었는데 i번째 입자에 가해지는 힘은 누가 가하는 거냐면 나 빼고 나머지 녀석들이 가해주는 거예요. 그쵸? 죄이들이 가해주는 건데 죄이는 여기서 하나 빠졌죠. i랑 같지 않아야죠. 죄이는 not i여야죠. 내가 아닌 다른 입자들로부터 오는 힘들을 다 더해줘야 나에게 가해지는 총 힘이 되는데, 그래서 이 FIJ라는 것을 정의한 거죠. FIJ는 I에 가해지는 J로부터의 힘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한 모든 힘은 포텐셜 그레디언트 포스이니까, 그러니까 보존력이었으니까 작용 반작용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쵸? 사실 작용 반작용은 뭐 무슨 힘이든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뭐 의미 없는 말이네요. 네. 어쨌든 FIJ는 마이너스 FJI가 되는 거죠. 내가 쟤한테 힘을 가하면 쟤도 나한테 힘을 가하고, 네. 이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이 위에서 쓴 표현식 RIFI를 이 세 개의 입자에 대해서만 한번 그냥 쭉 늘여 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F1은 F12 더하기 F13, F2는 F21 더하기 F23, 그다음 F3는 F31 더하기 F32 이렇게 풀어서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죠? 요놈, 그리고 요놈, 그리고 요놈을 이 반대 부호로 인덱스 바꿔서 써주는 거예요. 2원을 마이너스 1, 2로 바꾸고 3, 1을 마이너스 1, 3로 바꾸고 3, 2를 마이너스 2, 3로 바꾸고, 그리고 공통된 힘들로 묶어준 거죠. 이렇게 쓰고 보면 이제 각각의 입자들에 대한 그 RIFI의 썸메이션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페어들에 대한 상대 위치와 상대적인 힘의 합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입자가 3개니까 3개를 모두 이은 게 또 삼각형이라서 3개가 3개의 항으로 바뀐 건데, 만약에 입자가 4개 있으면 항이 이제 6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텐서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그마 노테이션 좀 복잡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페어들에 대해서, 입자 페어들에 대해서 상대 위치와 상대 힘의 다이어딕 프로덕트의 썸메이션으로 스트레스가 구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로 뭘 할 거냐? 지금은 유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응력을 한번 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자들은 서로 힘을 주고받고 열운동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어디 있는지 모르고 통계적으로 분포 확률이 결정될 수는 있죠. 네, 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통계적인 이 스트레스 텐서의 평균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때 구조 인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연산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개념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 n개가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첫 시간부터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는 콜로이달 파티클의 모멘텀 릴렉세이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걔는 오버댐프트 시스템에서는 아주 빨리 릴렉스 하기 때문에 모멘텀 스페이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서 어떤 상태 벡터, 상태 슈퍼 벡터를 정의할 때 모멘텀 벡터는 없애고 포지션 벡터만을 쓰고 있죠, 지금. 원래 제대로 이렇게 뭐 분자 동력학 같은 걸 하면 여기에다가 P1부터 Pn까지도 다 포함이 되게 되죠, 상태 벡터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포지션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어떤 입자의 위치들이 R1부터 Rn까지로 딱 결정된 그 상태 슈퍼벡터 감마의 확률 밀도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P에 있는 인덱스 캐피탈 N은 현재 이 상태를 결정하는 개수가 N개다. 입자의 개수가 N개다. N승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퍼티의 앙상블 값을 구하려면 독립된 각각의 상태에 대한 이 물성함수 F를 그 확률 밀도를 곱해서 n번 부피 적분 해줘야 이제 그 앙상블이 계산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DR1, DR2 요놈들이 다 미소 부피잖아요. 부피소잖아요. 그래서 요놈들이 각각 다 부피의 단위를 가지니까 이 전체는 부피의 n승 단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의 3n승 단위를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단위는 부피의 마이너스 n승으로 주어져야 양변의 단위가 맞춰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런 연산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우리의 그 피적분 함수가 지금은 이 감마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지만 뭐 입자가 n개 있을 때 n번째 입자랑은 관계가 없다고 합시다. n번째 입자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 적분 하나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렇죠? 적분 여러 개가 쫙 나열돼 있는데 하나는 탈출할 수 있겠죠. 그럼 남는 게 이제 요 부분이 하나 생기죠, 이제. P만 단독으로 적분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사실 걔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걔 빼고 나머지들의 상태 분포의 함수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뭐 이 상태가 그냥 입자 하나, 1번 입자에 의해서만 변화하는 어떤 상태라면 나머지들은 다 관계가 없고 2번부터 n번까지 싹 다 나오겠죠. 그럼 그때 남는 녀석은 뭐냐면 그 1번 입자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냐를 알려주는 그 P1만 남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단계적 관계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입자 하나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체적인 수밀도랑 정비례할 수밖에 없죠. 이 식에 n분의 1이 붙는 이유는 뭐냐? 양변을 전체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했을 때
좌변은 확률의 전체적 분이니까 1이 되고 우변은 수밀도의 전체적 분이니까 수가 되죠. 근데 그 양변이 맞아야 되니까 수를 나눠줘야 양변이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서론이고 이제 두 개의 입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 어떤 두 개의 입자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얘랑 주고받는 어떤 상호작용.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1번 입자와 2번 입자가 있다. 근데 1번 입자는 R1 위치에 있을 것 같고 2번 입자는 R2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 확률 밀도가 P1 입자 한 개니까 P1 R1과 P1 R2겠죠. 그쵸?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현 시점에 두 조건이 다 만족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제 1번과 2번이 동시에 R1에 하나, R2에 하나 이렇게 있는 그 상황의 확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사건이 독립된 사건이라면 그냥 두 확률의 곱이 그럴 확률이겠죠. 그래서 두 개의 입자가 동시에 R1과 R2에 존재할 확률이 R1H의 입자를 놓는 것과 R2H의 입자를 놓는 것의 사건이 독립적이면 확률 곱으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얘기가 다르죠. 만약에 동시에 놓을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R1과 R2 위치에 입자를 각각 놓을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죠? 너무 가까워서 입자들이 겹쳐버리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이죠. 0. 그렇죠? 혹은 반발력이 아주 심하거나 인력이 아주 심하거나 할 때는 입자들을 서로 가까이 놓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놓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사건을 관찰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뭐보다? 독립적일 때보다. 그죠? 두 사건이 완전 독립될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상대적인 확률의 변화를 G라는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G가 결국은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그 함수의 정의예요. 정의. 근데 사실 입자는 시스템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죠. 여러 개가 있어서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막 주고받는데 근데 일단 농도가 아주 묽어서 셋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상황은 배제하고 어떤 페어 레벨에서만 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이 1과 2 입자를 R1, R2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우리의 확률에 어떤 상대임자 G가 결국 그냥 이 볼츠만 팩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시간에도 가볍게 얘기했지만 하드 스피어 서스펜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묽을 때는 이 페어 콜레이션 펑션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컨택보다 가까울 때는 아예 0이고 그럴 확률은 없고 멀 때는 뭐 독립적이다. 뭐 멀리만 있으면 어디 있든 상관이 없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더 늘거나 줄지 않는다. 라는 거죠. 물론 이 어, 확률 밀도 함수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뭐 연력학적으로는 당연히 파티션 펑션과 볼츠만 팩터들로 추산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이런 걸 저희가 다뤄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입자, 2번 입자를 동시에 두 개를 R1, R2에서 관찰할 혹은 거기에 입자를 위치시킬 그런 확률을 각각에 대한 독립 확률의 곱에다가 상대인자 G, 페어 콜리전 펑션을 곱함으로써 정의를 했는데 이때 사실 이 G가 함수 꼴이 R1과 R2의 위치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지만 사실 역시나 이 프레임 인베리언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즉 절대적 표에는 관계가 없어야죠.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 관계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함수는 절대 위치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이 두 위치 사이의 거리에 대한 함수죠. 거리. 그쵸? 두 입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위에서도 사실은 이 하드스피어에 대해서도 이 거리만이 중요했잖아요. 1번 입자와 2번 입자의 거리. 그리고 지금 이 단원에서처럼 유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유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리의 절대값만이 중요하지 그 거리 벡터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냐는 또 중요하지 않아요. 정지 상태에서는 위아래 양옆이 없으니까, 저 유동 방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이소트로픽이라는 어떤 그 서브스크립트를 붙여줬고요. 네, 등방성인 함수로 주어진다. 등방적인 함수로 주어지고 그 함수는 1번 입자와 2번 입자 사이의 절대적인 거리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의 이 페어 콜레이션 펑션을 부르는 다른 말이 또 있죠.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죠. 방사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려주는 함수다, 입자들이.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는 사실 시뮬레이션적인 얘기지만 원점에 입자 하나를 뒀을 때 특정 거리 r부터 델타 r 사이의 구껍질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입자의 중심이 몇 개 위치하는지를 셉니다. 그리고 구껍질의 부피를 우리가 아니까 원래 수밀도에 의하여 그 구껍질 내의 부피에 평균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입자의 개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현재 내가 카운트한 입자의 개수와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개수의 상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값이 되는 거죠. 입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뭐 이런 식들을 써서 실제로 입자들을 띄워놓고 계산을 해가면서 저런 구조 인자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드스피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농도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농도가 아주 낮을 때는 거의 그냥 1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다가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 컨택 부분의 값이 크게 증가하고 멀어질수록 출렁이면서 1로 수렴하는 그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어떤 방사상의 입자의 구조 인자를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유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조는 방사상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고 그때 구조는 이 G 아이소트로픽 G, R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G의 정의는 이 식입니다. 이 식. 이 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입자 두 개가 R1, R2에 위치할 확률은 독립사건 곱에 상대인자 G를 곱한 거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스트레스 텐서로 다시 돌아가서 스트레스 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입자 페어의 상대 위치와 그들 사이의 힘의 다이어딕 프로덕트의 합으로 주어지는데 입자들이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가질지 모르니까 모든 가질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양상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n개 입자의 상태 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그 상태의 응력을 적분해 준 게 양상불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이 썸메이션은 지금 2분의 n-1개 있어요. 그쵸? 똑같은 적분이 2분의 n-1개 있는 거죠. 사실 1번, 2번 입자, 1번, 3번 입자, 1번, 4번 입자 이런 모든 페어를 하나씩 가져와서 적분을 할 텐데 사실 1번 입자도 2번 입자도 3, 4번 입자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모든 입자는 다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대 입자들의 상대 위치에 대한 적분들이 다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앙상블 측면에서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n개의 입자들 중에
두 개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그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떻고 그들 사이의 힘이 어떠한가 그것의 평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2분의 n-1개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P2, R1, R2의 정의로부터 정의가 아니죠. 그 페어 콜리전 펑션의 정의로부터 이 P2를 치환할 수가 있죠. 근데 P2를 P1R1과 P1R2의 곱으로 나타낼 때 이 P1은 단순히 수밀도일 뿐이잖아요. 수밀도. 그러니까 n분의 로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유동이 없는 상태니까 등방성을 가지고 있죠. 구조인자가. 오직 거리에 대한 함수로만 주어지죠. 이걸 다 대입해서 쓰면 이렇게 써질 텐데 근데 사실 입자가 아주 많으면 n-1이나 n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이제 이 n항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수밀도의 분포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균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분의 관점에서 뭐 크게 많이 불균일하지 않으면 얘도 사실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도 밖으로 빼서 로 제곱으로 묶어주고 적분 안에 남는 거는 페어 콜리네이션 펑션과 두 입자 사이의 상대거리, 상대힘 많이 남아있죠. 근데 1번 입자와 2번 입자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F12는 또 이제 F12를 여기서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1번 입자에 가해지는 2번 입자에 의한 힘이라고 정의했어요. 그죠? 1번 입자에 가해지는 2번 입자로 인한 힘인데 걔는 1번 입자와 2번 입자의 상대 위치, 상대 거리에 의한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1번 입자의 위치로 미분해준 아이예요. 그죠? 또 그거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체인룰 쓰면 이렇게 되고 이 상대 위치의 미분은 단위 벡터니까 상대 위치의 미분은 단위 벡터 즉 1번 입자 있고 2번 입자 있으면은 이제 어 이렇게 쓰면 1번 입자, 2번 입자라 하면 요게 이제 R12죠. 그쵸? 근데 이제 요 놈의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이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그게 사실은 요 방향 크기가 1인 벡터인 거죠. 이제 그 그레디언트라는 게 뭐예요? 최대 증가 방향 및 그 크기잖아요. 이 상대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갈 때 더 빨리 많이 커져요. 그냥 그 방향으로 가야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식은 이렇고 상대 위치의 미분은 단위 벡터다. 그래서 F12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사실 그냥 당연한 건데 1번 입자에 가해지는 2번 입자로부터의 힘이 뭐냐면 우리 둘 사이의 어떤 위치 에너지의 경사에다가 우리 둘을 잇는 위치 벡터의 단위 벡터를 곱한 것이다. 크기와 방향이 그러하다. 크기는 경사값이고 방향은 우리 둘 사이의 방향이다. 를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R1과 R2의 상대적인 어떤 위치 벡터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 이 인테그란드, 피적분 변수를 두 번 적분해야 돼요. R1과 R2에 대해서. 근데 이 적분 구간이 뭐냐면 무한 공간입니다. 무한 공간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첫 번째 적분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적분을 수행할 때는
R2는 고정이 되어 있고 R1을 막 움직여가면서 사방을 움직여가면서 무한 공간에 대해서 어떤 적분을 계산을 할 텐데 이런 행위가 R2의 위치에 의존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리에만 의존하니까 R2의 위치를 옮겨도 무한 공간에서 상대 값들의 분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있는 i는 R2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적분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적분은 R2에 대한 함수가 아닌 i를 R2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라서 그냥 두 번째 적분은 전체 부피를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분 하나만 남는다. 그래서 이제 상대 위치 R1, R2, R1, 2를 그대로 인덱스를 넣고 쓰면 불편하니까 시환 적분의 형식을 빌어서 그냥 R이라는 변수 하나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적분은 그냥 부피를 곱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앞에 있던 이 V분의 1이 탈락되면서 이 식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냥 이제 우리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어요. R 벡터는 x, y, g인데 얘는 사실 구면좌 표계에서는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 r sin 세타 sin 파이 r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는 어떤 벡터죠. 그렇죠? 그럼 r은 당연히 어떤 애겠어요? xx, xy, xg, 땡땡땡, gg 이렇게 생긴 애가 이 rr 텐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dr은 뭐냐면 r제곱 sin 세타 dr d 세타 d 파이겠죠. 그 다음에 이 적분은 뭐냐면 인테그랄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싹 압축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적분을 하는데 뭘 적분하냐면 x가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가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g가 r 코사인 세타일 때 rr 텐서를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다 전부 포텐셜 기울기랑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을 곱한 다음에 다 적분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9개의 독립된 적분을 수행하면 각각의 성분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구면좌 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들이 다 나눠서 곱해져 있어요. 곱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피적분 변수를 보면 이 부분은 오직 R에 대한 함수일 뿐이에요. 그쵸? 오직 R만의 함수예요. 세타나 파이에 대한 기여는 다 어디서밖에 안 나오냐면 이 R이라는 텀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X, Y, G가 존재하고 거기에 세타랑 파이가 존재하니까요. 근데 바로 요 놈이 스트레스 텐서의 성분, 각 방향의 성분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9개의 성분 중 누가 0이고 누가 0이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R이 X, Y, G고 각각이 이렇게 표현될 때 이제 이 녀석을 각적분 부분과 방사상적분 부분으로 나누어 쓸 수가 있다. 그때 사실 방사상적분 부분은 우리가 GR을 모르고 포텐셜 그레디언트를 모르면 어차피 몰라요, 이 부분은. 하지만 이 앵귤러 파트는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다 함수의 형태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9번의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대입을 해서 네. x는 x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파이에 그다음에 그 미소 부피소에서 나왔던 사인 세타 곱해서 d 세타 d 파이를 적분해주고 그렇죠? 이제 적분 구간도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런 것을 9개의 성분에 대해서 다 해주면 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요. 대각에 있는 애들만 0이 아니라 1이 나오고 1이 아니라 3분의 4파이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텐서가
지금 유동이 없는 등방성을 띈 상태에서는 대각 성분만 남고 다 없어진다 라는 걸 그냥 손으로 풀어본 거죠. 대각 성분만 남고 다 없어지고 그 대각 성분의 값이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과 그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 페어 콜리지 펑션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적분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뉴턴 유체만 생각을 해봤을 때 뉴턴 유체의 어떤 구성 방정식, 이 스트레스 텐서의 표현식이 이거잖아요. 압력에 대해서는 이 방사상으로 그 아이소트로픽한 대각 성분 마이너스 P를 가지고 그다음에 슈어가 가해지면 이 오프 다이아고널 텀에 어떤 변형에 의한 항이 생기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유체의 응력 텐서인데 지금 우리가 서스펜전에 대해서 스트레스 텐서를 유도를 해보니까 유동이 없을 때 이 P 텀이 나오더라. 즉 이 오스모틱 프레셔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녀석이 사실 모르는 값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더 나아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쉬운 포텐셜 인터랙션인 이 하드스피어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항을 간략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인데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장난이에요. 이 인테그랄 안에다가 적분 안에다가 볼츠만 인자를 곱하고 나눠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을 한데 묶어서 지수함수의 미분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마이너스 하나 빼주고요. 마이너스의 미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드스피어 포텐셜에 대해서 이 아이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드스피어 포텐셜의 볼츠만 팩터는 이게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렇죠? 0이었다가 1로 올라가는 어떤 그 스텝 펑션인데 스텝 펑션의 미분이 이제 델타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수학적인 장난을 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어떤 극한으로서 주어지는 거죠. 그 하드니스가 뭐 무한하지 않은 어떤 유한한 값으로부터 점점 무한해질 때 이 미분도 점점 더 델타 펑션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극한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뭐 굳이 이런 말들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저 미분을 델타 펑션을 넣어주는 순간 뭐가 편해지냐면 방사상 적분을 안 해도 돼요. 어떤 적분 안에 뭐 fx 델타 x 빼기 a 그다음 dx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그냥 fa잖아요. 이게 델타 함수의 정의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적분을 하지 않고 EA 그 컨택 포인트에 그냥 값을 거리를 아래다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적분이 완료되게끔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 적분이 오직 구조인자만 알면 알 수 있는 그런 값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어떤 구조인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컨택 포인트에서의 이 구조인자,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들만 알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살살살 정리하면 이제 오른쪽 식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하드스피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컨택 밸류가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컨택 밸류가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이 카나한 스탈링 이퀘이션이라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 오스모틱 프레셔를 펑션 오브 볼륨 프랙션으로 직접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게 이제 하드스피어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인 거예요. 단위 부피당 입자의 개수와 압력의 관계를 유도한 거니까. 그렇죠? 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도 이 컨택 밸류
이 구조인자의 컨택 밸류를 농도에 따라서 구해 볼 수가 있고, 카나안 스탈린과 비교해도 아주 잘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장이 없을 때는 입자 스트레스가 대각 성분만 남고 다 없어지고, 그 대각 성분의 값이 오스모틱 프레셔다. 그리고 하드 스피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카나안 스탈링 이퀘이션에 의해서 해석적으로 그 표현식을 만들 수가 있다. 다 이제 1시간 동안 한 내용이고요. 이제 쉬어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5분 쉬고 한번 해볼게요. 쉬어가 있을 때는 쉬어 플로우라는 거는 위로 갈수록 빨라지고 아래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왼쪽 이런 유동이죠. 이제 비비는 유동인데, 이 쉬어 플로우의 그레디언트를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플로우는 이제 y에 비례하는 x 방향 속력이고, 그레디언트는 감마 도태 EY, EX로 쓸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이제 그냥 갖고 장난을 쳐보는 거예요. 오타가 또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죠, 여기. 네. 이 시메트릭한 부분과 그러니까 대칭적인 부분과 반대칭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이 그레디언트를 그 둘의 합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쉬어 플로우의 경우에만 이 유동장을 이 그레디언트에다가 위치 벡터를 곱한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그레디언트를 대칭 부분과 반대칭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유동장을 따로 써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유동장을 두 성분으로 나눠봤다. 대칭 성분과 반대칭 성분으로 나눠봤다. 또 그 녀석들을 이제 플롯을 해보면, 그러니까 도시를 해보면 쉬어 플로우는 얘랑 얘의 합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 수축 팽창하는 그런 유동과 퓨어 로테이션, 완전 그냥 강체 회전의 합성이다 라는 거죠. 쉬어 플로우 안에는 이 신장 유동과 회전 유동이 합쳐져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수축 방향과 팽창 방향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쪽이 x, 위쪽이 y면 1, 4분면이랑 3, 4분면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2, 4, 4분면에서 안으로 밀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쉬어 플로우 하에서 이 페어 콜리션 펑션을 공간적으로 도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동이 없을 때는 입자가 중심에 있고 다른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심의 위치가 딱 컨택할 때 피크를 찍죠. 컨택 부분에서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데, 방향성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동등하죠. 오직 거리에만 의존하는 분포를 보여주는데, 유동이 없을 때는 쉬어를 가해주면 2, 4, 4분면에 값이 증가하고 1, 3, 4분면에 값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그 상대값을 차이를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좀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이때도 역시 이 유동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정의가 돼야죠. 예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페클렛 넘버라는 개념을 통해서 입자의 브라우니안 모션 대비 슈어가 얼마나 빠르냐, 그게 엄청 작으면 사실은 이퀄리브리엄이랑 거의 가까울 거고, 너무너무 크면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오진 않고 좀 더 많이 왜곡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적이지도 않죠. 좀 뭔가 꼬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지금 유동 방향과 유동의 그레디언트 방향, 즉 X, Y 방향만을 지금 표현을 했지만 XG 방향이나 YG 방향 평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다른 구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이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은 혹은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아까는 방사상 대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리에 대한 함수로만 봤지만, 유동이 있을 때는 더 이상 거리에 대한 함수로는 볼 수 없고 이 방향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복잡성을 이제 또 다룰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스페리칼 하모닉 익스펜전이라는 것을 쓸 건데요. 우리가 어떤 임의의 함수를 다른 함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죠. 특히 1차원 혹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이 푸리에 트랜스폼 혹은 푸리에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걸 즐겨 해요. 그때 이제 그 기저가 되는 함수들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오소고널리티를 만족시켜야 되죠. 서로 곱해서 적분했을 때는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그 놈들이 다 이제 어떤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 때 나오는 아이들이 그러하죠. 네. 역시 이 스페리칼 하모닉 익스펜저도 마찬가지로 구면좌 표계에서 라플라스식을 풀 때 나오는 기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1차원에서의 프리에 시리즈, 그러니까 프리에 모드 사인 코사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냥 차수가 하나하나씩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개의 완전한 직교 함수들의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차 항이 뭐냐? 그냥 방사상으로 어떤 분포를 가지냐를 알려주는 함수. 그다음에 1차 항이 뭐냐? 이 평면에서 보면 X축 방향으로 앞뒤, Y축 방향으로 위아래, Z축 방향으로 양옆, 이 중에 어느 방향으로 배향이 있는가를 그냥 그것만 알려주는 아이들이 1차. 그 다음에 방사상과 1차가 있으면 그 틈틈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축 3개가 있으면 그 사이사이 공간들을 절반씩 메꿔주는 아이들이 2차. 그 다음에 또 이제 0차, 1차, 2차의 틈틈이 나오는 공간들을 메꿔주는 게 3차. 이런 식으로 이제 하모닉 텀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리칼 하모닉 익스펜전이 뭐냐면 어떤 구면 대칭을 가지는 시스템에서 공간에 분포한 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 방사상 함수와 각도 함수를 나눠서 곱해서 함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방사상 의존성만 가지는 0차항이 하나 있고, 앞뒤가 뭐가 다른지, 위아래 양옆이 뭐가 다른지를 나타내는 이 방향 함수의 어떤 방사상 함수를 곱한 녀석들로 이루어진 1차항들이 있고, 그리고 또 2차항들이 있고, 이게 왜 3개고 왜 5개인지는 라플라스식을 푸는 동안 나오는 양자화에 의해서 유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스페리칼 하모닉 익스펜전이에요. 또 이 기저의 생김새가 왜 이건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얘는 왜 제곱 빼기 3분의 1인지 이런 것도 역시 이 라플라스식을 풀 때 나오는 아이들인 거고요. 또 이렇게 해야 이놈들이 서로 직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어 콜렌션 펑션 gr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얘만 봤는데 이 페어 콜렌션 펑션이 뭐냐면 상대적인 입자들의 두 입자의 상대 위치들의 분포잖아요. 그래서 구면 대칭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이 스페리칼 하모닉 익스펜전을 써서 보면 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거고요. 이제 막상 쓰려고 보면은 슈어 하에서는 저 모든 항을 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번 입자 입장에서 2번 입자가 왼쪽에 위치하면 2번 입자 입장에서는 1번 입자가 오른쪽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평균 낸 게 페어 콜리네이션 펑션,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니까 원점 대칭이에요. 왼쪽에 하나 있으면 오른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원점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리칼 하모닉 익스펜전의 앞과 뒤가 뭐가 다른지 혹은 위아래가 뭐가 다른지 양옆이 뭐가 다른지를 나타내주는 1차항은 없어져요. 그런 녀석들의 기여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 슈어 플로우는 X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 속도가 Y방향으로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앞과 위아래는
뭔가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양옆으로는 다르면 안 돼요. 양옆으로 구조가 있을지언정 똑같은 게 있어야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뭔가 물리적으로 균형, 밸런스, 시메트리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항에서도 G를 하나만 가진 애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0차가 1개, 1차가 3개, 2차가 5개인데 0차는 살고 1차 다 죽고 이 5개 중에서도 2개가 죽어서 3개만 남고 우리는 이제 4개, 얘 이 4개 항만 갖고 놀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 차 항도 사라지겠죠. 그 홀수 차 항은 다 이제 원점 대칭에 의해 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간략하게만 볼게요. 원래 유동이 없을 때는 거리에 따라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쭉 감소하는 이런 거동을 보였죠. 앞선 그림으로는 2차원으로 보면 이랬죠. 컨택에서 최대고, 그러니까 0이다가 컨택에서 최대가 됐다가 쭉 감소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쉬어를 가해주면 뭔가 이쪽에 몰리고 이쪽에 좀 비어요. 근데 그것의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조금 평균적으로는 컨택은 좀 늘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쉬어가 강해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G 아이소의 변화고,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 텀의 0차항의 변화고 1차항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차항의 기저가 뭐냐면 x 햇 y 햇이에요.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와 y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의 곱이죠. 이 곱이 어떻게 생겼냐면 두 단위 벡터 중 하나라도 0인 방향에서는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 위에서는 전부 다 0입니다. 그렇죠? 이 축을 바라보는 위치에서는 항상 0을 가지고 언제 0이 아닌 값을 가지냐면 이 중간 방향들에서 0이 아닌 값을 가지죠. 그리고 언제 양으로 최대가 되냐? 둘의 부호가 같을 때 양의 방향으로 최대가 되고 이제 둘의 부호가 다를 때 음수로 가장 큰 절대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칭성을 가지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 보면 기저가 플러스인 곳에 애들이 많나요? 적나요? 적죠. 그럼 기저가 마이너스인 곳에 입자들이 많죠. 기저가 플러스인 곳에 입자들이 적고 기저가 마이너스인 곳에 입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i는 원래의 페어 콜레이션 펑션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 그렇죠? G와 R은 음수의 값을 가질 경향성이 크겠다. 해서 직접 계산해 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슈어가 가해지면 컨택 밸류에서는 음수로 쫙 내려가고 좀 어떤 플럭슈에이션 하면서 0으로 수렴하는 그런 i가 돼요. 근데 뭐 이런 게 있다 치고 똑같이 스트레스 텐서를 계산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따라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x, y 항만 고려를 해볼 건데 즉 이 구조함수에서 여기까지만 딱 고려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뒤에 부분은 모르겠고 어쨌든 적분은 합에 대한 적분은 적분의 합과 같으니까 그 요 한 항에 대한 적분만 고려를 해볼 건데 굳이 이제 요 E1이라는 아이를 도입해서 전개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뒤에 것들을 계산을 할 때도 식은 그대로 두고 E1만 바꿔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쓴 거냐면은 x 햇 y 햇 0 2분의 1 2분의 1 0 x 햇 y 햇을 계산하면 그게 그냥 x y예요. 그쵸? 이퀄 x 햇 y 햇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유도한 스트레스 텐서 식에다가 요거를 넣고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다 똑같은데 아까 이퀄리브리엄에서 스트레스 텐서의 성분을 만들어주는 애가 이 RR이었잖아요. RR 각성분이었는데 각성분에는 이제 원래는 XX, XY, XG, YY 지지 뭐 이런 것들 중에 XX, YY 지지 빼고 다 죽었잖아요. 대각성분만 살고 오프 다이아고날 다 죽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추가로 X랑 Y가 또 한 번 더 곱해졌으니까 XY가 한 번씩 더 곱해지면서 적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무슨 결과를 예상할 수 있냐면 XY가 홀속에 있는 애들이 살고 나머지가 죽겠구나. 원래 죽던 애들이 살고 살던 애들이 죽겠구나.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역시나 이제 9개의 더러운 적분을 수행을 해보면 뭐 비슷하게 이 오프 다이아고날 텀이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 인자 중 이 쉬어 텀까지만 나타난 그런 경우의 스트레스 텐서는 원래 구했던 이 오스모틱 프레셔 텀에다가 근데 이제 이 오스모틱 프레셔는 더 이상 이퀄리브리엄이랑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아이소트로픽 파트도 변했으니까요. 이 아이소트로픽 파트도 쉬어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아예 같진 않죠. 쉬어에 의한 오스모틱 프레셔로 이 항은 바뀌고 이 뒤의 항이 나타나는데 이 뒤의 항은 0이 아닌 성분이 XY 항에 있다. 즉 페어 콜리전 펑션의 스페리컬 하모닉 익스펜전에서 G1에 해당하는 구조에 의해서 쉬어 스트레스가 나타난다는 거죠. 쉬어 스트레스와 G1 스트럭처는 1대1 대응 관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G1이 이 쉬어 레이트에 어떻게 의존하는지가 바로 점도로 정의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와 점도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식이고요. 아까 이제 구하지 않은 이 두 가지 추가적인 항들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똑같이 이런 E1이라는 매트릭스를 노테이션을 써보면은 X제곱 빼기 Y제곱은 아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제곱 빼기 3분의 1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각각 다 노멀 스트레스 디퍼런스로 연관이 될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이런 구조들도 쉬어를 가하는 중에 광학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스캐터링을 일으켜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역시 이것도 이제 구조와 물성 그리고 광학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뭐랄까 지금 뭐 점도를 유도한 거랑 같아요. 사실 구조와 점도의 관계를 유도한 것과 같은데 다른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들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유도 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연구였는데 이건 뭐였냐면은 이 시스템이 더 이상 균일하지도 않고 뭔가 유동장도 불균일하고 농도도 불균일할 때 이때 이제 어떤 입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도 똑같이 앞선 앙상블 에버리지의 컨셉을 그대로 이용해서 포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은 시스템이 균일하지 않으니까 이 페어 콜리전 펑션을 이 균일할 때 대비해서 안 균일할 때 나타나는 추가적인 항들을 막 도입을 해서 아주 복잡한 익스펜전들을 막 해내고 이때도 역시 0이 될 놈 0으로 보내고 안 될 놈 남기고 하는 적분들을 막 해보면 이때도 이제 입자계의 어떤 디퓨전 코에피션트나 아니면 쉬어 그레디언트에 의한 매스 플럭스 코에피션트 같은 것들을 손으로 직접 유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와의 관계를. 그래서 입자계 구조 인자들을 뭐 시뮬레이션이든 뭐 실험이든 계산을 해내고 그걸 가지고 모델식을 만들고 그걸로 이 전달 방정식의 개수들을 찾아내고 뭐 이런 연구들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론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언급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사실 아주 너무 복잡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 다뤄드릴 수가 없는데
이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이라는 파트를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만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이 뭐냐면 이 입자가 존재하고 입자 사이에 힘이 발생하죠. 또 제3의 입자도 있고요. 이때 우리는 그냥 뭐 첫 시간, 둘째 시간에는 힘 F가 가해지면 6파이 에타 A분의 힘만큼의 속도가 발생해서 입자들이 움직인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입자가 뭐 당긴다라고 하면은 당김에 의한 유동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유동이 다른 입자들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입자 두 개만 봐도 두 개가 멀 때는 그냥 힘이 가해질 때 6파이 에타 A분의 힘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겠지만 아주 가까이 오면은 그 사이에 유체가 압축될 수 없기 때문에 루브리케이션이 발생을 해서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이런 뭐 투바디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이나 멀티바디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지 실제 입자들의 움직임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HI,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을 고려하기 위한 식을 다 써보면 즉 일반적으로 뭘 풀어야 되냐를 고려해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나열만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체의 움직임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야죠. 물론 이제 뭐 좌변을 날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만 해도 이미 풀기 어려운 식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제 입자들의 존재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써주어져요. 입자 표면은 고체이기 때문에 그 고체 면에서의 유체와 입자는 같이 움직여줘야겠죠. 그렇죠? 입자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또 오메가의 각 속도로 돌고 있으면 그때 이제 표면에서의 그 선 속도가 V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그러니까 외적, 그 중심으로부터의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제 주어지는데 이때 그 속도장은 그 표면에서요. 유체 표면, 그 입자의 표면에서 이게 이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n개 있죠. 입자의 개수만큼 있죠. 그리고 이제 입자의 속도와 각속도를 몰라요. 이걸 알려면 또 이제 식을 풀어야 되는데 무슨 식을 풀어야 되냐면 힘의 균형 방정식을 풀어야죠. 그렇죠? 입자와 유체 사이의 힘을 알아야 되고 입자와 입자 또 브라우니안 모션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입자와 유체 사이의 힘이 옛날에는 그냥 6파이 에타이 곱하기 속도로 했지만 그럴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뉴토니안 플루이드인 유동장이 입자 표면에서 가지는 스트레스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면 벡터와 내적한 것을 표면에서 다 더해주는 게 이제 입자와 유체 사이의 힘이 되겠고요. 그것과 입자 간의 힘과 열적인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입자가 움직이는 걸 구해야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유동장을 구하려고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입자의 속도를 쓰려고 했는데 속도를 몰라서 속도를 구하려고 입자의 균형 방정식을 썼더니 유동장을 알아야 된다. 라는 이제 못 푸는 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커플드 인테그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죠. 또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입자의 개수만큼 있고. 어떻게 풀어요? 못 풀지. 그래서 이제 HI를 고려하는 게 어렵고 관련된 이론이 너무나도 많고 근사법도 너무 많아서 이것은 사실 뭐 이론 연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이제 뭐 이 식의 이 식을 그래도 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은 유체 내에서 뭐 입자의 사이즈 대비 유체의 움직임의 속도를 한번 몇 개 추산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자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때 유체역학에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벽 주변의 유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뭐 에러 펑션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 이 영향력이 뭐 대충 자기 크기의 10배 정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동점도분의 25a제곱 정도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y 위치에다가 100a 넣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10A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0A 제곱이 되니까 네. 이렇게 요 텀을 얻을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이런 shear wave propagation도 존재하지만 또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입자에 의해서 유체가 밀려나는 그 영향력은 또 압력의 그 pressure wave propagation이죠. 또 압력은 유체 내에서는 소리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네. 소리의 속도가 약 1초에 1500m 가는 속도고요. 그런 속도들을 이 디퓨전 타임과 비교를 해보면 입자가 암만 작아도 훨씬 디퓨전이 느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입자의 거동에 의해서 유체 관성이 저항하는, 그래서 모멘텀이 릴렉스 하는 데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만이 필요하다. 금방 끝난다, 그런 일은. 그래서 사실 유황은 날리고 풀어도 되는 거죠, 관성항은. 입자가 작으니까. 또 뭐 입자의 디퓨전은 그런 유체 릴렉세이션보단 느리니까 좌변을 날리고 풀 수 있는데 이때는 그나마 식이 리니어해져요.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제곱 텀이 사라지니까. 컨벡션 텀이 사라짐으로써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바뀌고 또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인데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의 해는 예를 들면 뭐 유체 내에 힘 F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유동장과 압력장이 존재하고 유동장에 힘 F2가 가해지는 상황에서의 유동장과 압력장이 존재할 때 둘이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에서는 그 해도 합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선형적인 시스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죠. 그러면 이 힘으로부터 유동장 혹은 압력장으로의 어떤 사상 매핑을 만들어 줄 수만 있으면 그럼 이제 상황을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그린 시오렘이죠. 그린 펑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뭐 근데 지금 수학 시간 아니니까 그런 거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톡스 이퀘이션의 그린 펑션으로서의 매핑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매핑이 바로 여기 이 페이지의 제목인 이 오신 매트릭스 혹은 오신 텐서예요. 그래서 원점에 F의 힘이 주어졌을 때 원점 주변에 R 위치에서의 유동장을 바로 계산해낼 수 있게 해주는 선형사상으로서 존재하는 텐서가 오신 텐서다. 이것은 스톡스 이퀘이션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이 오신 텐서를 유도하는 것은 뭐 다른 교과서들을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오신 텐서를 이용하면 이 입자들의 움직임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점에 이제 입자가 있다 치고 오른쪽으로 힘 F를 가했을 때 오신 텐서를 이용해서 주변에 속도를 한번 전파시켜 본 거예요. 그리고 컨투어의 색깔은 빨갈수록 오른쪽으로 속도가 빠른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플로우 패스트 스피어 유도한 적 있잖아요. 그 구가 하나 있고 유체가 지나가거나 혹은 구가 움직일 때 주변 유동장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랑 거의 유사한 유동장이 얻어지고 이건 지금 포인트로 봤으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파필드에선 똑같은데 그럴 때 이제 뭐 다른 곳에 있는 입자는 요 녀석에 의해 촉발된 유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런 걸 사실 분리해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요놈이 힘을 받을 때 이놈도 힘을 받잖아요, 동시에. 그쵸? 그리고 이 유동장을 풀 때는 나 혼자 있다 치고 유도한 오신 텐서인 거니까 이게 사실 엮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스 필드를 다 알 수가 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 필드를 알면 유동장 구할 수 있는데 입자가 여러 개 있으면 사실 포스 필드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발전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지만 근데 이제 그걸 알기 위한 근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방법론들에 대한 언급만 해드리고 뭐 각각을 막 깊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움직임, 내가 원래 받는 힘에서 6파이 타이로 나눠준 내 움직임에다가 다른 놈들이 받는 힘에 의한 영향력, 그 놈이 받는 힘에 의해 촉발된 오신 텐서로 나에게 프로젝션한 유동장을 나에게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방식의 1차원적인 어떤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쌓아나가는
행위를 몇 번 하는지가 결국은 이 하이드로다이내믹 인터랙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고려하는지가 될 거예요. 네.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또 이런 VI가 1번부터 N번까지 쫙 있겠죠. 그럼 이제 V1, V2 쭉쭉쭉 V N까지 있는 슈퍼 벡터를 상정할 수가 있고 그 I에 대해서 이 포스에 대한 슈퍼 벡터를 또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우변에. 여기에 이제 어떤 슈퍼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들 사이의 내적으로 이 한 식으로 이제 이 표현을 다 담아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 녀석이 바로 여기서 뭐죠? 모빌리티 텐서가 되는 거죠. 모빌리티 텐서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요 근사에서는 대각에는 6파이 에타 2분의 1이 있고 오프 다이아고날에는 이제 그 입자들 사이의 거리에 대한 오신 텐서로 주어지는 어떤 텀들이 존재하겠고요. 근데 이제 팍슨 시오렘 같은 거는 사실은 불균일한 유동장이 존재할 때 입자의 움직임을 또 어떻게 고려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고요. 또 회전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텐서를 한 단계 더 올린 게 RPY 텐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이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할수록 정확해지겠지만 당연히 그만큼 코스트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이런 사실 이런 모빌리티 텐서나 혹은 이거의 인버스인 프릭션 텐서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쌓아나가면서 계산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니까 다른 방식들을 취하기도 해요. 스톡시안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션, 그러니까 이 레인지에 따라서 루브리케이션은 가까이 루브리케이션들은 1대1이니까 뭘 배제할 수 있고 이런 근사들을 쓰고 파필드에서는 이게 몇 승으로 떨어지니까 무슨 항 날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써서 좀 모빌리티 텐서를 좀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방식들이 존재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직접 모빌리티 텐서들을 계산을 해가면서 이 입자들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좀 더 무식한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페이티브 파티클 다이나믹스나 멀티 파티클 콜리전 다이나믹스 같은 방법론들은 일종의 메조 스케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런 모빌리티 같은 걸 고려하지 않아요. 대신에 뭘 하냐면은 어차피 망한 거 못 풀겠는 거 그냥 용매도 같이 풀자. 용매 입자를 쓰는 거죠. 이제 콜로이드 입자만 쓰는 게 아니고 용매 입자들을 띄워놓고 이 녀석들의 움직임을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물 분자를 푸는 게 아니라 물 분자들이 몇백만 개씩 뭉쳐서 하나의 청크로서 움직인다라고 가정하고 이 녀석들의 다이나믹스를 마치 콜로이드랑 유사하다라고 놓고 콜로이드와의 충돌을 연산을 해가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DPD 같은 경우에는 콜로이드 입자마저도 이런 용매 입자들의 그 클러스터로 보고요. 똑같은 걸 여러 놈에 대해서 다르게 풀어주는 거죠, 이제. 이 멀티파티클 콜리전 다이나믹스는 이 녀석들을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질점으로 보고 콜리전도 직접 시키지 않고 상대 속도의 회전으로 콜리전을 간접 모사를 하고 이런 이상한 꼼수들을 막 부리면서 이 물리 방정식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이론의 영역보다는 노가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쪽의 연구들도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입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주변 유동장의 왜곡 이런 것을 손으로 풀어볼 수 있는 한계는 사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풀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입자 하나가 있고 주변에 쉬어 플로우가 있을 때 주변 유동장의 왜곡도 손으로 풀어볼 수 있는 난이도까지는 와 있거든요. 그때 주변 유동장을 아니까 이제 입자 표면에 작용하는 하이드로다이내믹 프릭션 포스도 계산할 수가 있고 이때 이 식을 이 스트레스의 정의식에 대입을 해서 연산을 했을 때 우리가 손으로 이 아인슈타인 비스코시티 둘째 시간에 했었죠. 2분의 5 파이까지는 손으로 풀어볼 여지가 있는데 이거 이상의 어떤 멀티파티클이 관여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론으로 볼 여지가 별로 없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사실 손으로 직접 해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어, 몇 가지 연구만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HI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연구들은 지금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HI가 사실은 입자계 시스템의 이 볼륨 프랙션에 되게 크게 의존해요. 이 볼륨 프랙션이 아주 낮으면 뭐 few 퍼센트, 10% 이하로 아주 낮은 볼륨 프랙션에서는 사실 HI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서로의 영향을 받기 힘든 거죠. 내가 물을 밀쳐내도 그 영향이 다른 입자에까지 닿지 않으니까. 농도가 묽을 때는 그냥 사실 6파이의 타입분의 1만 고려를 해도 충분하고, 그쵸? 근데 이제 또 입자가 너무 진해도, 너무 빽빽하게 몰려 있어도, 글래스처럼 이제 몰려 있어도, 그때는 이제 내가 밀 때의 그러니까 다른 입자와 느끼는 이런 루브리케이션이 앞뒤로 서로 상쇄가 돼서 이때도 사실은 HI의 효과가 막 복잡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다른 모드 커플링 시오리 같은 게 더 유효하지. 그러니까 입자 간의 힘이 더 중요한 거지. 구조와 힘이 더 중요한 거지. 그때도 HI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HI는 어떤 어중간한 막 20%에서 막 30% 정도의 볼륨 프랙션을 가지는 애매한 농도의 입자계에서 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럴 때 또 이제 또 이런 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케이스들이 몇 개 리포팅이 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젤레이션 문제고, 이제 입자 시뮬레이션에서 입자들의 인력을 부여하고 젤레이션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때 실제로 우리가 현상적으로 관측하는 것처럼 다 샘플 스패닝 네트워크가 이어지는 그런 젤레이션 구조가 그냥은 잘 구현이 안 됩니다. 이거 둘이 서로 자리가 바뀌었네요. 왼쪽이 그냥 비디고 오른쪽이 RP와의 비디인데, 이제 그냥 비디를 쓰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로컬 클러스터들이 생기고 그들이 서로 이어지질 않아요, 잘. 그래서 결국 더 오래오래 계산을 하면은 지들끼리만 뭉쳐 있고, 네, 젤 스트럭처가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이런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을 부여를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하나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리포팅이 돼 있고요. 또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는 HI를 얘기를 해봤자 이 HI도 결국 물 안에, 그러니까 뉴토니안 플루이드 안에 입자들이 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 싶은 유체는 뉴토니안 플루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점탄성 유체, 폴리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은데, 그럴 때는 또 이제 앞서 언급한 이런 식 자체도 아예 성립을 하지 않죠. 더 이상 이제 이 식도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사실은 그때의 결과들이 산업적으로는 진짜 의미 있는 결과일 테고, 사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테크닉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유체를 풀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 방법론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입자를 구현하는 방법론을 또 양념을 쳐서 입자를 넣을 수 있게 만들고, 점탄성을 고려하는 방법론들도 섞어가지고 입자계 점탄성 HI를 고려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최근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연구 분야예요. 그래서 HI에 대해서는 뭔가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만한 이론이 아직은 없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부터 3시간 동안 입자계에 대해서 열운동, 상호작용, 구조, 물성, HI에 대한 간략한 소개, 뭐 이런저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메일을 주셔도 되고, 공부하시면서 뭐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일찍 마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